거의 막 10m에서 20m 쭉쭉쭉. 그렇다면은 수액은 정확히는 언제, 왜 맞아야 하는? Dr. Friends.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우리가 수액을 종종 맞잖아요. 병원 가면 항상 수액을 먹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나 어떤 질병들이 있었다. 이런 수액에도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를 재밌게 이야기해 주실 게스트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통합내과에서 우창윤 교수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권민관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물, 수액에 대해서 잘 말씀드릴게요. 너무 약간 방송톤이신데요? 편안하게 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긴장해서. 네, 저랑 오래 알고 지낸 7, 8년? 제가 군의관일 때 네.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 내과장님이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과장님으로 늘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액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닥터 프렌즈에서 수액의 역사를 재밌게 하신 적이 있는데 수액 역사도 초기는 비슷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왜 사체액설이라 그래서 네. 이야기하면서 모든 병의 원인이 체액이 부족하거나 늘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왜 민간요법으로 속 불편하면 막 손 따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도 뭔가 병이 생겼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피를 빼는 사혈을 하거나 피를 주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왔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세니까 그래도 이 치료에 뭔가 좀 논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진짜 사체액설에 꽂혀가지고 삼라만상을 그걸로 설명하려고 했던 분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17세기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누구요? 나타납니다. 누구시죠? 바로 윌리엄 합이라는 오! 과학자인데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심장이 몸에 있고 심장이 혈관으로 네. 피를 보내는 펌프질 역할을 한다 하면서 아 이게 피가 돌면서 우리가 네. 생명이 유지가 되고 뭔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1628년에 우리가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순환을 하니까 아, 이 순환하는 대로 피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이게 또 발전하면서 피 말고 일반 물이라든지 수분을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수액도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1666년에 리처드 로우어란 분이 최초로 동물간에 이제 수혈을 시작해 보는데 개의 동맥을 쓰러진 개의 정맥과 연결해서 피를 공급했는데 아픈 개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 거의 뭐 이게 주사위 돌리기 같은 거예요. 그쵸.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도 혈액형이 있어요. 우리는 어허. 이제 ABO 타입이라고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는 DEA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 이게 네. 수혈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도 죽는 것처럼 그쵸. 개도 죽어요. 아주 큰일 납니다. 죽겠죠. 아마 네. 혈관이 타들어가는 자결통을 느끼면서 몸의 적혈구들이 다 이게 파괴가 깨지고. 되면서 소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죽은 게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럼요. 수액의 역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콜레라예요. 콜레라.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콜레라는 어떤 병이냐면 우리가 구토를 굉장히 많이 하게 하고 설사를 쭉쭉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물을 막 쏟아내다 보면 우리가 탈수가 되고 이게 생명에 위독하게 죽게 되는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설사를 많이 하고 구토를 많이 해도 물 마시면 좋아지지 않나 네, 이렇게 그쵸. 생각. 성인이면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럼요. 이게 네. 뭐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콜레라는 사실 설사의 양 자체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루에 설사를 거의 막 10m에서 20m 쭉쭉쭉 설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환자들이 엉덩이가 뚫린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아, 설사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럼요. 치우기도 힘드니까. 아유. 아래다가 그냥 대 하나 두고 설사 받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누가 다 치우겠어요. 근데 문제는 콜레라가 전염력이 엄청 강해요. 요즘이야 뭐 치료 잘 받고 위생이랑 방역에 신경 쓰면 금방금방 치료되는 병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1829년에는 유럽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2천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문제가 됐어요. 콜레라로요? 그럼요. 설사해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일단 콜레라 걸리면은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분 섭취도 안 될 정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어나가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1831년에 토마스 라타라는 분이 식염수와 탄산수소 나트륨을 혼합한 용액으로 사람에게 한 2, 3리터 정도의 수액을 계속 주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콜레라 환자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수액으로 사람을 살린 케이스고 이후로 이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네네. 어떤 수액의 미량 원소들을 막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성분을 넣어서 수액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수액이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살리는 역할을 처음 했네요. 그럼요. 그래서 토마스 라타가 수액을
수액을 사용할 때 체액이 어떤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물이 아니라 네네. 어떤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섞어서 지금 주셨잖아요. 소금 같은 거.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만 주입하면 사람이 죽어요. 소금물을 대량 주입해도 몸의 농도가 깨져서 죽는 것처럼 단순 맹물만 주입을 하더라도 농도가 깨지면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특히 적혈구 세포가 맹물을 흡수하면서 적혈구 세포가 깨지면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고 터져버리고 죽어요. 그래서 황달이 발생하고 신부전이 발생하고 계속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의식도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적혈구가 사실 터지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외부 물질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얘네가 다 면역 반응 일으키고 이 찌꺼기에 콩팥이 어떻게 걸려요? 콩팥이 못 걸리지. 그래서 이제 신부전 오고 사망하시겠네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장할 때 왜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원리인데요. 네네. 소금으로 절이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소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배추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바닷물 마시면 안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몸에 비해서 굉장히 짜죠. 네네.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마시면 세포에 있는 수분이 바닷물이 있는 혈관 쪽으로 빠지면서 반대되겠네. 반대로 네. 세포가 탈수되고 네. 생명이 위독해져요. 세포들이 쫙 쪼그라들겠네. 그럼요. 그리고 혹시 수액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물수였을 거. 그쵸. 물이 있으니까 물 숫자를 사용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한자로 나를 수에 진액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이 아니라 농도가 있는 액체를 나른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수액이라고 말해요. 그러네. 물을 넣으면 사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액이 수분 보충의 의미 말고도 어떤 약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 역시 수액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부터 몸이 안 좋으면 수액 맞는다, 뭐 링거 맞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게 좀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중요한데 네. 우리가 보통 뭐 수액도 맞는다 하지만 링겔 맞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영국 의사 시드니 링거에서 유래된 건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몰라요. 사람 이름이 고유 명사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링거가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링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링게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이제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라는 수액이 따로 있긴 해서 네네네. 이거에 엄밀히 말하면 링겔이 수액이 일부긴 한데 링겔 자체가 수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액은 정확히는 언제, 왜 맞아야 하는지. 지금은 우리가 수액 치료의 대상이 다양한데 보통은 이제 탈수되거나 발열돼 있거나 장염이 있거나 간염이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약물, 주사 약물이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는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맞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위장관 질병이 있을 때 수액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위장관이라는 거는 입이랑 식도, 장 이렇게 쭉 연결된 하나의 파이프 같은 건데 그쵸. 그게 이제 먹어서 영양분이나 수분 같은 걸 흡수하는 장기니까 거기에 어떤 병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마셔서 보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흡수가 안 되거나 그렇죠. 막혀 있거나. 흡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는 수액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영양제 같은 것들도 야근이라든지 필요할 때나 술 마신 후에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네, 우리가 맞아요. 입원하면 수액을 많이 맞아요. 왜 수액을 입원하면 많이 맞게 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입원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죠. 피 검사라든지 네. 기본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탈수가 있어요. 피 검사를 해보면 또 전해질의 이상이라든지 뭔가 보충해야 될 만한 어떤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수액 치료를 하게 돼요. 응급실 같은 데서는 특히 수액을 미리 다 꽂아놓는 이유가 갑자기 사람이 혈압이 떨어지거나 안 좋아지면 라인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혈관 수축해 버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좀 미리도 좀 응급실에서는 잡아놓고 그럼요. 검사도 좀 원활하게 하고 필요하면은 수액 같은 거 줄 수 있게. 그럼요. 이거 굉장히 목표로 중요합니다. 잡아놓죠. 예. 사실 수액은 저희 우창윤 교수님이나 저처럼 이제 내과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내과적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요. 네. 먹는 것도 이제 내과적 약물 치료의 일부지만 또 어떤 특정 약물을 써야 될 때는 수액이란 거에 녹여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액이 없으면 치료 자체가 안 될 정도예요. 맞아요. 사실 수액이 굉장히 내과적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다만 수액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렇게 했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거나 심장이나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액이 들어갔을 때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거나 물이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폐로 물이 차게 되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는 수액 치료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수분을 배설하는데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 그럼 사실 고령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콩팥도 나이 들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수분을 좀 배설하는 것도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심장이 안 좋으면은 사실 심장이 이 물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너무 많으면은 심장이 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럼요. 그러면은 못 밀어주면은 더욱더 수분 배설이 안 되면서 피 안에 물이 쌓이고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이런 신부전이 악화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좀 기력이 없다고 그래서 막 수액 치료를 되게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럼요. 맞아요. 먹는 수액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요. 고가의 수액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세요, 이때는. 제가 또 진료할 때 많이 듣는 것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온 음료라든지 분말로 타서 먹는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좀 어떠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분이 좀 부족할 때 일반적인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하는 게 조금 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직접 맞는 수액보다는 효과는 좀 느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장관에서 흡수돼서 이게 또 혈관으로 배치가 되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위장관에서 먹었을 때 흡수되는 경로도 있고요. 그게 흡수가 되면 일단 간을 거친 다음에 네. 심장으로 가서 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좀 느리거나 그 과정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좋은 영양분들이 소모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즉각적인 회복이나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수액을 맞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싼 것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수액이. 근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참 네. 어려운데 비싼 수액일수록 당연히 성분이나 이런 게 좋을 수 있지만 비싸다고 사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수액은 본인의 증상이라든지 내 병 상태에 맞는 수액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적절하게 만든 것이 가장 좋은 수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쓰는 수액이 제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포도당부터 여러 전해질 그 농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막 그 물질들을 섞어가지고 추가 약물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수액도 사실 굉장히 시중에도 많이 있고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있을 것이냐 좀 되게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어서 사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가장 확실한 거는 질병 상태에 있거나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때 맞는 수액, 탈수가 있었을 때 빠른 회복 이런 건 사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우창훈 교수님 잘 모르시겠지만 수액 치료의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그래요. 네, 병원에서 하다 보면 같이 근무하다 보면 그래요? 수액을 이렇게 잘 쓰시나 하면서 그래요? 감탄한 적이 몇 번 많은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액에 대해서는 저희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수액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저희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